대학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 오늘의 캠퍼스입니다. 먼저 충북대학교에서 발간한 충북대 신문 살펴볼게요. 네, 혁신이냐 불법이냐 타다가 남긴 질문이라는 제목의 전면 기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소민 기자와 허철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타다의 성장 배경에 대해 명지대 교통공학과 김현명 교수는 타다는 우리나라의 기존 택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요층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니치 마켓을 잘 공략했다라며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을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식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 타다의 성장 원인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거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타다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타다 서비스 초기부터 불법적인 택시 영업이라 비판해왔던 택시업계 측은 타다가 개정 전에 여객 자동차법 제34조 2항의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타다의 이용자가 해당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는 렌터카로 분류돼 택시와 다른 법률을 적용받았다.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연합회 유병철 전무이사는 택시는 정부로부터 사업구역, 이용요금, 총량제, 택시부재 등 수많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 이력이 없어야만 한다. 그러나 타다는 그동안 이런 규제와 드라이버 자격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사업을 해왔고 이는 기존 택시와의 불공정한 경쟁이다.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택시 사업 서비스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했고 현재 타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김태환 위원장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타다만 이용한다는 고객이 있을 정도로 타다가 공유경제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한 서비스다. 타다 이용자 그 누구도 타다를 두고 렌터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타다의 혁신은 고객 감동 서비스였지 플랫폼의 혁신이나 기술의 혁신이 아니다. 카카오 택시와 우버를 결합한 플랫폼에 지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기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획기적인 틀을 바꾼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였을 뿐이라는 설명인데요. 수많은 논란과 시장의 혼란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낳은 타다 문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기사 마무리 부분 가볼게요. 많은 이용자의 사랑을 받았던 타다 베이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를 두고 모빌리티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경쟁은 시장 경제 체제가 돌아가는 원리지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중소기업의 몰락과 대기업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총량제와 기여금이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의 플랫폼 운송사업 참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바람직한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타다와 관련한 문제는 비단 택시업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또 머리를 함께 맞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채 기자가 쓴 불편함을 가치로 바꾸는 삶,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라는 기사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0%라는 것은 대부분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과연 몇 %일까? 낮에 마신 아메리카노가 담겨있던 일회용 컵, 야식으로 먹은 짜장면과 함께 도착한 일회용 수저, 날마다 쓰고 버리는 일회용 면도기와 면봉,
우리는 차마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생산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일상을 거부하고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터들이다. 그런 삶을 일주일간 체험해봤다는 기자의 체험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간접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넛은 말 그대로 비누 역할을 하는 열매다. 기존 화학 세제와 달리 화학 잔유물도 남지 않을 뿐더러 과피에 포함된 사포닌 자체의 약산성 성분이 주는 섬유 유연 기능 덕에 섬유 유연제도 필요치 않아 많은 제로 웨이스터가 애용한다. 빨래, 설거지는 물론 샴푸나 바디워시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격은 1kg에 10,000원 초반대부터 후반대까지 다양하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용 후 건조해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다. 호기롭게 에코백만 덜렁 들고 나간 동네 마트. 놀랍게도 단호박을 제외한 모든 채소가 비닐과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있었다. 내가 사고 싶은 건 버섯이랑 양파뿐인데 왜 비닐이 덤으로 오는 건지.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마트를 나오던 길, 멀지 않은 거리에 전통시장이 있다는 사실이 번뜩 떠올랐다. 전통시장에는 비닐에 담겨있는 식자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식자재가 더 많았다. 덕분에 사고 싶던 식자재를 마음 편히 구매할 수 있었다. 자취를 시작하고 요리를 자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회용 비닐랩을 애용하게 됐다. 그런데 이런 비닐랩에도 대체제가 있었다. 바로 밀랍랩. 사용법도 간편하다. 랩을 식자재에 맞게 감싼 뒤 손에 열을 이용해 꾹 눌러 고정해주면 끝. 뜨겁거나 기름기가 많은 육류와 생선류는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반 비닐랩보다는 훨씬 낫다. 실천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고단한 제로 웨이스트 체험을 통해서 기자가 내린 결론은 뭘까요? 마무리 부분 함께 읽어보면서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천 초반,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였다. 고단수 제로 웨이스터들에 비하면 그렇게 빡빡하게 실천한 것도 아닌데 평소와 다르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했다. 그런데 제로 웨이스터로 며칠을 지내다 보니 이제 다른 생각이 들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했나? 이렇게까지 버리면서 살아야 했나? 내가 누리던 평범하고 흠없는 일상이 어딘가에 쌓이고 있을 쓰레기 더미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면 그 일상이 정말 평범한 일상이 맞는 것인가? 계획된 실천 기간인 일주일은 끝이 났지만 이후로도 꾸준히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소망하며 기사를 마친다. 자, 이어서 군산대 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즐기는 영화 한 편이라는 제목의 영화 소개 기사 만나볼게요. 먼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소개되어 있네요. 이 영화는 귀족임에도 당시의 시대상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상대와 결혼을 해야 하는 엘로이즈, 그리고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결혼 상대에게 전하기 위해 도착한 화가 마리안느, 하녀인 소피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 매우 심했던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시대상과 신분 계급이 존재하던 배경에서 당시의 불합리한 현실을 느낄 수 있다. 극 중 차용된 오르페우스 신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관객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든다. 주요 장면마다 음악으로 이어지는 구성과 느린 박자로 진행되는 영상이 영화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진한 여운을 남긴다. 자, 이어서 레미제라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제는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피 끓는 혁명 정신과 노동자와 농민들의 저항 정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애를 다루고 있다. 빵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지내고 전과자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받은 주인공 장발장이
미래의 주교의 고귀한 사랑을 통해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고자 일으킨 민중봉기의 현장에서 끝없는 사랑과 숭고한 인간애를 보이는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눈물과 감동을 끌어낸다. 자,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에서 발간한 서강악보 살펴보겠습니다. 황동준 기자가 조지 오웰의 1984를 소개하는 글, 1984와 2020을 썼네요.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자동차는 날아다니고 AI 로봇들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지 오웰은 기술적인 진보가 이뤄진 미래가 아니라 전체주의라는 이념이 지배하게 된 1984년의 미래 세상을 그린다. 1984에서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라시아와 동아시아로 나뉜다. 런던에서 거주하는 주인공 윈스턴은 오세아니아의 외부 당원이다. 그는 당이 실수하거나 정책을 수정하면 이전 신문 기사를 조작하는 일을 한다. 빅브라더는 절대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윈스턴은 이중사고로 빅브라더의 모순을 모른 척하는 대중을 보며 점차 의심한다. 그는 감시를 피해 구매한 일기장에 그의 생각들을 적기 시작한다. 이것이 반역죄임에도 말이다. 이렇게 1984의 앞부분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2020년과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1984는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 하나로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미래사회를 그린다. 작품 속 1984년은 당이 텔레스크린을 통해 24시간 감시함에도 빅브라더 덕분에 삶이 나아졌다고 선전하는 미래다. 심지어 당은 과거를 조작하고 단어를 영국 사회주의 이념에 맞게 수정해 대중의 의식을 통제한다. 혁명은 단어가 완성될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 윈스턴은 끊임없이 빅브라더를 의심하는 인물이다. 오웰은 그를 통해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한 인간을 묘사한다. 1984의 시대는 현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한 개인을 감시하고 언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뿐 아니라 자유국가에서도 나타난다. 의식이 조작된 사회에서 대중은 전체적인 이념이 없으니 불만을 사소한 투정으로 쏟아내고 결국 커다란 죄악은 관심 밖에서 멀어진다. 그렇기에 오웰은 의식이 들기까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네, 학교신문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